경계선 지능을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선 지능은 어느 정도의 그냥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뚜렷하게 오래 걸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흔히들 IQ는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훈련이나 혹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가능하다. 아이에게 참아, 그래도 힘내야 돼, 잘 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게 되고 점점 입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닥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선 지능은 어느 정도의 그냥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IQ 검사라고 하죠. IQ 검사의 점수는 등수를 점수로 바꾼 어떤 시스템인데요. 100이 평균이고 80에서 120을 우리가 보통이라고 부르고 70% 정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라고 해서 IQ가 70 미만이어서 현저히 인지의 발달이 저조한 경우를 지적장애 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적장애와 정상 혹은 보통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70에서 80 정도의 IQ 수치를 갖고 있는 인구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 인구의 13에서 1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병이나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어떻게 검사를 해도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언어, 비언어, 작업기억, 처리속도, 그다음에 소근육 발달, 이런 여러 가지 발달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두드러지게 더 저조한가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경계선 지능이다, 혹은 경계선 지능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 지능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적응하는 데 속도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입니다. 남들보다 인지를 처리하는 속도가 많이 늦고 숙달되는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혹은 꼼꼼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 혹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유치원, 학교, 학원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뚜렷하게 오래 걸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한 달 걸렸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규칙,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 발달이 좀 저조하다면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거나, 혹은 자기 자신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좀 느낀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늦거나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경계선 지능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언어성 인지, 그래서 우리 시공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공간감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 길을 굉장히 잘 잃게 된다거나, 그리고 또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센스가 부족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인지 발달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좌우, 상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고, 또 이제 뭐 옷을 입거나 이럴 때도 좌우를 많이 헷갈려 한다,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헷갈려 한다, 이런 것들도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업기억이라고 해서 단기 기억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철수야 오늘 집에 오기 전에 이런 거
이런 거 꼭 챙겨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챙기는데 나머지는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혹은 공부할 때도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랑 뒷 단원에서 배웠던 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몇 시간 사이, 하루 이틀 사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몇 시간 정도 전에 배웠던 거, 하루 이틀 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좀 힘들거나 고생스러울 수도 있죠. 뭐 그다음에 자기 물건이나 소지품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하거나 잘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작업 기억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근육 발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저조해서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조립하거나 만들거나 뭔가를 쓰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설프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춤을 추거나 동작을 배우거나 뭔가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이랬을 때도 몸이 막 꼬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 같은 거 보시면 멤버들이 춤 배울 때 굉장히 어설프고 서툴러서 웃음을 많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특정 영역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지 발달의 도메인들,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줘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줘서 경계선 지능으로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신 부모님들이 IQ 검사하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IQ 130 나왔는데 나 어렸을 때 140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혹은 집단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IQ 검사는 많이 부정확합니다. 그런 IQ 검사는 전반적인 인지 발달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필이나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스코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수의 사람을 시행을 해서 표준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들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이런 IQ 검사는 병원에서 혹은 이제 연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쓰였던 검사이고 10년 단위로 표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연구를 시행해서 표준을 조금 더 바꾸고 검사 내용도 조금 더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 IQ 검사를 했을 때 무조건 50%의 사람은 100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50명에 해당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IQ는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어렸을 때 머리가 좋으면 평생 머리가 좋다 혹은 IQ는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Q는 인지 발달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부분이 동시에 반반 정도 섞여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걸 계속해서 노력해서 인지 발달을 하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IQ 검사를 해서 120, 130이 나온다. 굉장히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IQ 120, 130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선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점점 학습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학습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90, 80 이렇게까지 더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IQ 지수라는 건 절대 고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컨디션과 집중력, 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꽤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이렇게 시간 텀을 1년, 2년 텀을 두고 여러 번 했을 때 나오는 그 경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지 수치를 세세하게 저번엔 120이었는데 이번엔 왜 115예요? 머리가 더 나빠진 건가요? 이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또 경계선 지능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인지의 발달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못하는 건 굉장히 못하고 잘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능력, 언어적 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역사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언어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수리적인 능력, 시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학 점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이어도 학습이나 점수는 좋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 어떤 영역에 강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ADHD와 경계선 지능은 좀 범주가 다른 말입니다. ADHD의 주 증상은 주의집중력 결핍, 과잉행동성, 충동 조절의 어려움, 전반적으로는 자기 조절의 어려움에 좀 가깝습니다. 인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절력, 주의집중력의 유지의 어려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인지 발달이 머리가 좋아도 ADHD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선 지능은 인지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인지 발달의 한 부분 중엔 주의 집중력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경우 ADHD 혹은 주의 집중력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ADHD나 주의 집중력 문제가 없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서로가 좀 카테고리가 다른 증상이나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HD는 주로 이제 깜빡깜빡 까먹는 거, 집중이 어려운 거,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사지 않고는 배기기 어렵다. 또 혹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갑자기 좀 욱하고 급발진해서 화를 낸다. 예를 들면 이런 증상들이 좀 주가 되는 거고요. 경계선 지능은 이제 어떤 인지 발달의 어려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이 어려워서 말의 이해나 표현이 어렵다, 시공간 능력이나 추론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측이나 예상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달리 증상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증상이 좀 겹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선 지능에서 좋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동적인 상태이고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훈련이나 혹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ADHD나 경계선 지능이 좀 의심되는데, 이렇다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의심만으로 내가 경계선 지능인가?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 사람 경계선 지능 아니야? 저 사람 저거 무슨 ADHD 같은 거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단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잘 아는 선생님과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보시거나 정보를 수집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말인가 글인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대화나 말을 하는 연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해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아이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대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 때문인 거니?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개방형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 말을 못해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말은 잘하는데 글을 읽는 게 어렵다거나 쓰는 게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책 읽기, 그리고 책을 요약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책을 부모랑 같이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질문이나 대답을 통해서 부모님이 좀 쉽게 풀어주는 설명을 통해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 또 혹은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고, 책을 짧게나마 한 단락 혹은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아이랑 좀 요약을 해본다거나 질문을 통해서 문답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책을 읽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또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땐 먼저 말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주제를 주고 여기에다 이렇게 써봐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부모하고 자녀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좀 빌드업 해 나가는, 브레인스토밍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글을 쓰도록 하면 좀 더 쉽게 글을 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글의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까지는 부모님이 써주거나 시작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아이의 좀 어려워하는 스텝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리고 칭찬과 지지 격려
격려를 통해서 좀 이끌어 준다면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공간 능력이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거는 많이 놀아야 됩니다. 어디서 노느냐?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야 됩니다. 놀이터에서 뛰고 걷고 장애물 넘어가고 피하고 줄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시공간 능력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시공간 능력은 절대 종이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 굉장히 언어 발달이 빠르고 예를 들면 막 영어 유치원 다녀서 굉장히 영어 잘하고 막 이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 찍어온 거 보면 몸 쓰는 거 굉장히 서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건 안 하게 되면 못하는 거 점점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공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올라가고 기어가고 장애물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시공간 능력을 키우는 능력,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건데 중간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 갈 건가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과 실행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잘 놀지 못하면 문제 해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시고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카드 게임 중에 카드를 이렇게 넘겼다가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 나왔던 모양이 이제 동시에 맞으면 이제 정답이 맞춰진 거잖아요.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이 단기 기억력을 좀 배양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자기의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게 말을 100번 하면은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납니다. 결국에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 아까 내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몇 번이나 알려줘야 돼! 뭐 이렇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이나 혹은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거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오늘 꼭 챙겨야 할 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적어두게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좀 보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각화 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아이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시각화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두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막 아이의 인지를 넘어서서 막 5가지, 6가지, 10가지 이렇게 쭈르륵 해놓고 이거 외워 이렇게 하면 절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계선 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타입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치료나 중재가 굉장히 많은데 다 돈 내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나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일단 요즘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경계선 지능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정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검사 이후에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장애로 진단이 되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언어인지 향상 프로그램, 뭐 수리인지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을 좀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따로 시도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하시면 예를 들면 학교 전체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하는 수업 이런 것도 있지만 반에서 2~3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학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게 국어 학습이나 수학 학습 이런 것들을 따로 해주시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매칭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바우처 카드라는 걸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전문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심리센터 이런 곳들에 가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보통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다른 친구하고 어떤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시 경계선지능센터 이런 곳들이 있어서 이런 곳들을 좀 알아보시면 또 아이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실 부모님이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에게 노력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높아져서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경우, 뭐 혹은 학습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병원을 올 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문제, 혹은 학교를 가기 싫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학교 가기 싫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큰 좌절감이나 힘듦을 느끼냐면,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듭니다. 또래 관계에서 놀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놀이에 끼기가 어렵거나, 친구들이 나를 이유 없이 따돌리는 것 같다거나,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대처가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엔 화도 많이 내봤다가 삐지기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그러다가 점점 위축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등교할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시무룩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혹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학교를 빠지는 날이 점점 늘어난다, 조퇴를 한다, 이런 증상이나 징후가 보인다면 아이가 뭔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게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은 빨리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이가 어떤 걸 좀 힘들어하는지, 어느 부분이 걸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지를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아이에게 참아, 그래도 힘내야 돼, 잘 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게 되고 점점 입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이를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시거나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부모로서 마음이 아주 무거운 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 충분히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지능 지수 숫자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발달의 속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객관적으로 아이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수용적으로 아이를 대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수용적으로 대하기 위해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살펴가시면서 아이를 잘 끝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